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구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촉구하기 다양한 위하여 소리를 보내주세요. 모였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네, 5시엔 대세남 오늘 금요일은 두 분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이장우 의원 잠시 후에 두 분 모시고 2019년 남북관계와 경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되지요.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도돌이표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음악 시간에 나오는 이 도돌이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업이 한창이었던 천안 차암초등학교의 증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겨울방학 전이라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평소 훈련한 대로 침착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이 상황 대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 피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 쓸어내릴 일이었는데요. 예. 화재 당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학교 본관에서 40여 개 반, 820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 중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학급당 30명인 정원을 25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실 16개를 증축하는 공사를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불은 용접 작업 도중 불꽃이 단열재에 튀면서 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불은 공사 중이던 건물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의 이 대처 능력이 아주 빼어났다. 이런 이 취재 결과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평상시 재난 대피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불이 났다는 안내 방송에 각 교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고 학교 옆 아파트에서도 이제 독서실 등을 제공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을 안전한 대피를 좀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할 소방서인 천안 서북소방서 역시 대응 2단계 발령과 함께 인근 동남소방서를 비롯해서 아산, 홍성, 119 광역기동단, 중앙 119 충청강원구조단, 그리고 평택소방서 등의 지원을 받아 소방차 32대와 72명의 소방관을 투입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완전 진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증축 공사에 대해서 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3층짜리 건물 한 동 12,786제곱미터 증축 예정이었었는데
건설이었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5층짜리 23,000제곱미터로 거의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커졌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도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일정 변경 등 이 공사 현황을 고치거나 뭐 새롭게 밝히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건설사에서 짓던 건물에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대형 화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건설사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또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는 작년에 공사 도중 화재가 나서 30명 정도의 작업 인부들이 죽거나 다쳤던 세종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시공사의 건설 현장에서 1년 사이에 이런 커다란 화재가 또 일어난 셈이니까요. 근데 이 건설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첫 화면에 지난 세종 주상복합 화재에 관련해서 화재 사고로 인해 입주자 및 입점 예정자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건설사 대표의 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키워드를 도돌이표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건설사는 우리 지역의 유력 종합 일간지의 모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세종 주상복합 화재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천안 차암초등학교 화재도 그렇고, 근데 이 건설사가 소유한 신문에는 이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의 지상파 3사와 주요 종합 일간지도 역시 이 화재 사건은 크게 보도했지만 그 안에서 이 건설사 관련 내용을 볼 수가 좀 없었거든요. 건설사 관련 내용이나 무리한 증축 관련 내용은 전국 뉴스 종합 채널이나 일부 인터넷 매체들만 보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에게는 너무 높은 평균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2017년 한 해 대전 지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3,481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국세청이 발표한 2018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대전 지역 노동자는 51만 3,492명으로 전년 대비 0.6% 늘었다고 하는데요. 평균 급여액은 3,481만 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었다고 합니다. 예, 지역의 직장인들의 소득이 늘었다면 이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네, 그래 보입니다만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액이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았다고 하니까 근데 울산이 4,216만 원으로 제일 많았고요. 세종이 4,108만 원, 그리고 서울이 3,992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급여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3,013만 원이었고요. 이어서 인천이 3,111만 원, 전북이 3,155만 원 순이라고 하니까 순위는 6위니까 앞쪽으로 같아 보이지만은 예. 금액은 좀 뒤쪽과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봉 1억 원을 초과한 대전 지역 노동자들은 2만 579명으로 전년 18,779명에 비해서 9.6% 늘었다고 하는데요. 연봉 1억 원 초과자는 전체 연말정산 노동자들 중 4%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1억 원에서 2억 원 연봉자는 19,355명, 그리고 2억 원에서 3억 원은 917명, 3억 원에서 5억 원은 235명, 그리고 5억 원에서 10억 원은 55명, 그리고 10억 원 초과는 1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반면 대전 지역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22만 146명으로 이들의 소득 금액은 총 1조 7,16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평균치로 환산해 보면은 일용직 노동자 1인당 연소득은 약 779만 원 정도인 셈인데요. 즉 전체 노동자 수에 비해서 절반 정도인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1,00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779만 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는 반면에 예. 전체 노동자 중 4%만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의 함정이죠. 평균의 오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값이 작은 값을 많이 끌어올려서 마치
다들 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그런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치로 보면은 대전의 노동자 소득 수준은 전국 6위, 그리고 평균 3,481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전국적으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예. 소득의 양극화 역시 심각한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통계 수치가 발표될 때 나는 평균만도 못하구나 하면서 좀 자괴감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같거나 비슷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심각한 그 소득 양극화 현상은 정상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분명 좀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와 소설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심철, 송진애, 같은 제목, 영화, 소설. 우리 지역 최고의 독서광 한남대학교 강심철 교수와 위셋 충청권 사업단 송재현 연구원이 영화화된 소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스스로 젊다고 자부하는 40대 중반의 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대전의 삼김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대전의 삼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 바른미래당 소속 김태영 전 부위원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칭 중도 정치인 바른미래당 소속 김세환 전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김세환입니다. 전 지역위원장 아닌데? 뭐시죠? 네. 멋이죠? 당협위원장이세요, 당협위원장. 죄송해요. 연주는 불러줘야지. 괜찮아요. 네, 얼마 전 그 대전 서구갑 지역위원장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좀 이번엔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당 분들이 이렇게 직책을 잘 안 밝히세요. 제가 엊그제 그 중구위원장님하고 어디 토론회 나갔었는데 그냥 남충입니다 이래가지고 혼나시던데 사회자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직책을 밝혔다가 이게 금방 없어지고 이러니까 차라리 안 밝히는 게 나아요. 그분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한 달 만에 세 분과 다시 만나는데요. 한 달간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송년회 시즌인데 저희가 이제 월평공원 공론화가 끝나고 다행히도 이제 제가 이 원하는 권고안이 나오고 또 시장님께서 그걸 잘 받겠다고 하셔서 어제 이제 주민대책 송년회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박항서 감독님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축구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일 때문에 그 베트남에 다녀왔어요. 또 빈증성이 대전시하고 자매 도시여서 호치민 옆에 있는 다녀왔는데 우리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정말로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에 대한 친절함 그리고 이제 이런 아주 우호적인 눈빛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참 진짜 축구의 힘 우리 박항서 감독님의 맨파워 이런 것들에 놀라고 왔습니다. 정말 그 피부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 전에는 이 베트남 분들이 우리가 월남전 참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박항서 감독님이 일거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베트남 국민들에게 다 바꿔놓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좋은 일들 많이 하시고 좋은 데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요즘에 좀 산을 좀 타고 있습니다. 좀 울분을 좀 삭히느라고요. 조용히 열심히 좀 산을 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셨다고 아까 잠깐 들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실지 늘상 겪는 일이긴 한데요. 이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좀 요즘 좀 마음을 다치는 일이 좀 상당히 많아요.
고용을 해도 좀 이렇게 좀 그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좀 그런 일들 당하다 보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키워드는 윤창호법인데요. 얼마 전 군대에서 휴가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자 차에 치여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었는데요. 윤창호 씨 친구들의 청원을 받아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윤창호법에 대해 먼저 김윤기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윤창호 씨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윤창호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20일 만에 11월 29일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치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고요. 12월 7일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낮추는 도로교통법도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 두 법을 합해서 이제 윤창호법 뭐 이렇게 세칭 이렇게 부르긴 하고요.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현행 0.05에서 0.03으로 내리고 이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에 이제 지금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는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이는 등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특가법에 이 운전 조항이 들어갔던 게 2007년인데 이 이후에도 전문가들이 계속 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개정 의견을 계속 냈었는데 이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이제 관대한 문화가 있는데 특히 뭐 주치 중에 어떤 뭐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는 그 형법을 적용해서 또 감형도 하고 이제 좀 그런 관대한 문화가 좀 예전부터 꽤 있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김세현 위원장님.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조두순 우리 출소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건 당일 그 범죄 그 결과에서도 재판할 당시에 음주를 했다는 거,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 때문에 그 양형이 좀 12년으로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우리의 그 음주에 대한 관대한 의식이 꼭 윤창호 우리 법뿐만 아니라 이런 살인 사건 이런 사회적인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지금이라도 다시 이러한 것들을 환기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돼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법안 강화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저희 나라처럼 이제 길을 막고 우리나라처럼 길을 막고 이제 단속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땐 거의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술을 드시지 않은 분도 잠재적 범죄자라고 취급을 하고 이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이런 단속이 계속 관행처럼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범법자를 양산할 수가 또 있고 또 한두 잔 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럴 땐 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어떤 분은 한 잔 마셨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한 잔 마셨는데도 안 걸리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운수업이나 이런 걸 종사하시다 어쩌다가 뭐 한 잔 마셨다가 이제 운전하시다가 급에 법에 걸리시면 아까 전에 김윤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0.05에서 0.3으로 내려갔고 또 취소 같은 경우에는 0.10에서 0.8까지 내려갔거든요. 뭐 생계가 거의 파탄나는 지경까지 오니 물론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 행태로 좀 억울한 피해자가 좀 나오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점에는 뭐 이제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은 이 논의를 할 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단속의 어떤 단속을 당할 만한 음주량이 얼마냐 사실은 뭐 이제 저하고 이렇게 자주 술 드시는 분 중에 이제 이 운수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예 차를 안 갖고 나오세요. 술 먹을 때 아예 차를 안 갖고 나오고 그러니까 대리운전도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은 누구나 느끼게 되죠. 한 잔 마시고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이렇게 되니까 애초부터 그냥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 하는 이런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찰 행정은 적발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궤도 차원에서 가자는 거죠. 유흥가에서 어떤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뭐 까고 나서 그 음주운전을 합니다라고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운수업 하시는 분들 1,000만 원씩 벌금 맞으면 그냥 생활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원래 법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예방의 목적과 또 처벌 규정은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2005년도에 0.054로 제가 음주 벌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0.054, 0.004 때문에 이 벌금 맞은 거에 대한 억울함이 또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더 마실 걸? 아니 너무 좀 한 잔만 덜 마실 걸. 근데 0.03이면 저 같은 경우 좀 덜 억울하죠. 한참 위로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적발이 돼본 사람은요 처벌을 딱 받잖아요.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 처벌 받은 것이 인생 사는데 얼마나 저의 삶에 마이너스를 주는지를 잘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생각해야 된다. 우리 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윤창호법은 이 수치를 내린 것뿐만 아니라 이 3년 이상 무기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요게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기에 대한 부분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음주운전은 이제 보통 살인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 삼진아웃, 이진아웃 등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다른 범죄는 이런 조항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의 음주 단속 행태 자체가 길을 막고 적발 위주의 어떤 그런 그걸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두 잔 마시고 뭐 본인의 어떤 그런 판단 착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죠. 이제 그 부분에서 엄중하게 잣대를 좀 들이미는 거는 이제 그 부분으로서 이제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두 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용적인 부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에 뭐 한두 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실제로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처음에 윤창호법이 발의됐을 때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통과된 건 3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3년 이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해치사에 준하는 하한선입니다. 그런데 상해치사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상해치사죄를 묻거든요. 과실치사 아니에요? 상해치사입니다. 과실치사가 제가 알기로는 5년 미만. 아니 그러니까 상해치사가 3년인데요. 이분들이 잘하네 그런 걸.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운전을 해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와 같은 3년을 적용했을 때는 대부분 판사가 감형을 하거나 감형을 해주지 않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히 기회를 줘야죠. 또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법원에 호소하면 또 감형도 해주고 합니다. 뭐 벌금에 대한 감형도 해주고 정지 기간에 대한 단축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모든 범죄라고 하는 게 경중이라고 하는 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범죄 구성의 요건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음주의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우리 사회가 이 술에 관대하고 그래서 뭐 이제 주치경감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술에 사실은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심하고 먹는 거잖아요. 작심하고 먹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미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음주라고 하는 걸 처벌할 때 이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이제 좀
기준치가 그런 식의 관점에서 보면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아까 그 김태형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운전 단속 같은 경우 이제 길목을 막아서 하거나 좀 그런 네네. 어떤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가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최근에 또 경찰청에서 그 스팟 단속을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30분 단위로 이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주요 이제 그 거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스팟으로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전 그런 스팟 단속이나 이렇게 길을 막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그 경찰들이 홍보를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맙시다 캠페인을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미국처럼 순찰을 하던가 쫓아가서 잡던가 신고를 해서 잡던가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적발을 위주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서대전 사거리에서 출근을 하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오는데 항상 의경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적발을 위주로 한 단속이지 이것을 어떤 궤도 차원에서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정부에서 뭐 세수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 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저는 그러한 적발이던 세수 확보던 간에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높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더더욱 음주운전 단속은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쪽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적발이 돼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적발이 돼보면 정말 다시는 그런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김세환 위원장님은 인식의 개선이고 술을 팔지 말던가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재범률이 꽤 높아요. 44.7%래요. 저도 2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그만큼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벌 규정도 그 생각이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말씀 더 드리고 이제 김민기 위원장님 말씀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게 인식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냐 인식의 문제인데 미국의 워싱턴에 적용하는 법은 음주를 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초범일 경우에는 살인 2급, 재범일 경우에는 살인 1급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법에 대한 법조문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법안이 통과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음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건 정말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더욱 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이게 뭐 저도 술도 먹고 운전도 하니까 술도 먹고 운전도 하고 말 잘하십시오. 예.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주 한두 잔을 마시면 이거 운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 이게 뭐 하게 되면 그럴 때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불었는데 안 걸리면 또 뭐 한 3잔 먹고도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술 먹으면 생각이 안 난다든가 술을 팔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건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실 그 자료를 보면요. 대전시 공무원들의 지난 3년간 그 음주운전 행태가 12건이 적발이 됐는데 대부분 다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어요. 12건 중에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 2개월 단 한 건뿐이고 나머지는 견책, 감봉 이렇게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음주운전을 더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건에 관련해서 보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러죠. 재미있는 비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보면 12건 대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세종시는 중징계를 받은 게 8건입니다. 근데 대전시는 겨우 12건 중에 한 건이고 정직 2개월로 끝난 거예요. 이게 대전시 공무원들이 자기들 감싸기 내지는 공무원들끼리의 어떤 끈끈한 자기들만의 문화 이런 게 얼마나 지금 팽배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다. 지금이라도 내년 초부터라도 공공기관 이런 거 개혁한다고 지금 많이들 떠들고 하는데 본인들부터 개혁하고 본인들부터 바로 잡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특히 이번에도 윤정부법 시행 이후에 첫 번째 걸린 연예인 이런 건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그 뉴스 굉장히 많이 뜨던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가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처리하는데 또
안 보이는 데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공무원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똑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김용기 위원장님하고 거의 뜻은 같고요.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기준을 강화한다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상황이나 경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경중한 상황인데도 근데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네. 어떤 그 사실 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만 보고 이것이 뭐 나쁘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관련해서 대전시가 이제 최근에 그 음주운전 적발 누적 건수가 3회가 될 경우 파면까지 이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데 요건에 대해서 좀 세 번까지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예, 그 부분은. 2번만 하셔서. 오래전 일입니다. 아니 뭐 사실은 그 3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선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뭐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창호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3년 이상 무기징역 이것이 지금 이제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양형위원회에서는 이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될 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를 다시 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고인이 되신 윤창호 우리 군처럼 누군가가 음주운전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 그 가해를 한 분이 최소한 집행유예로 나오는 이러한 경우는 다시 만들면 안 되겠다. 이 양형위원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이 다시 개진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이제 그동안의 교통사고가 이런 음주운전을 행위를 하고서도 많이 이렇게 뭐 중벌로 처리되지 않았던 게 합의거든요. 합의. 사고 피해자 당자하고 합의금이 어떤 이런 관계에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그런 많은 판결이 됐는데, 물론 우리 그 지역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어차피 돌아가시는 분은 저희가 살려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 측에서 어떤 합의를 원할 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탈출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마련을 해야 피해자들도 나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으로 딱 끌어버리면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상받을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지금은 그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안 해도요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럼 한 번 걸렸을 때 뭐 면허 취소나 파면으로 가면은 안 되나요? 저는 우리 김용기 위원장님처럼 어떤 성인군자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성인군자가 됩니까? 성인군자처럼 그 살 희망도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마저. 이제 그렇게 법률이 강화된다고 하면 전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네. 언제쯤? 너무 세다 그 말은. 아니야. 진짜 떠나야지. 추운데 어딜 가야지. 베트남으로 베트남.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가 진행하는 김윤기, 김태영, 김세한의 대전의 삼김 시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립유치원 관련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청 감사 결과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센데요. 이에 이른바 박용진법이라고 해서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감사 강화와 사립유치원들의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에 대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이 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삼김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 참 올 한 해 고군분투하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는 수년간 지금 왔던 얘기들인데 사실 누군가가 용기 있게 얘기를 못했고 그 주부 부처인 교육부에서도조차 덮고 있던 문제를 잘 사회적 공론화를 시켰고 여론화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싶고요. 어렵게나마 오늘 일부 좀 아쉽기는 해도 패스트트랙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우리 참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참 컸다. 이것이 제3당의 존재 이유, 다당제가 돼야 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일단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패스트 처리 됐어요 지금? 패스트트랙 네, 올라갔죠. 됐습니다. 아니 처리는 안 됐잖아. 처리는 안 됐죠. 패스트트랙이 건 거죠. 됐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하기로 올린 거지. 올린 거잖아요. 올린 거죠. 330일. 저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2008년도에 누리과정 이후서부터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던 건데 그 전까지는 20-30년간을 그냥 이분들은 사립 유치원 원장들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립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미지가 어떤 뭐 불법 온상에 뭐 곧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전에 국가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학교 많이 못 칠 때 사립들이 나와서 학교 짓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에게 2008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정부에서 방치를 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나와서 이렇게 여론화되고 마녀사냥처럼 돼버리시면 전 이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물론 불법을 저지르 보시는 분도 계셨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유제한에 대해서 모든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저는 다시 또 부메랑으로 또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안 되고요. 그 얘기는 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립유치원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부나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앞서 있는 한유총에 앞서 있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 뭐 이덕선 비대위원장 최근에 언론 기사 보면 드러난 비위만 해도 이거 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서서 마치 이것이 사립유치원을 하는 이유처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까지 다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원금을 주는 시점서부터 그러면 그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어야죠. 10년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 이 사태를 만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관리감독 철저히 했었어야죠. 그건 맞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 앞에 경비가 없다고 도둑질을 한 것을 그 경비를 안 세운 걸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한 게 먼저 잘못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 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그럼 인정을 해야 하나, 그 관점에서 한번 이걸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 사립유치원은 이게 학교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 혜택도 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시설 같은 것도 이미 그런 법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여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사유재산이라 해서 뭐 이렇게 임대차비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요. 아니, 사업을 그냥 개인 사업을 영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건물에 임대차료를 내는 게 통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치원 3법에 보면 물론 처음에 이제 유치원을 할 때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만들면 아무리 내 돈이 들어갔다고 해도 대출 1원짜리 한 푼 못 받습니다. 이제 그게 규정이긴 한데, 자,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가서 하시면 이제 이사장은 아무것도 못해요. 유치원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원장도 못하고 자기 친인척도 취업도 못 시키고, 그러면 그냥 국가에다 헌납하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훈장이라도 주세요.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라도 해주시던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뭐 1년 유예에 이 기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2년 뒤나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한유총의 일정 부분 승리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행이 돼서 이걸 잘 지키면요,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거고 훈장 줘야 된다고 막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박용진 의원이 잘했다고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잘 짚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시스템화되고 이제 법으로 개정을 해서 비리가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잘했다는 거고, 다만 이것을 끌고 왔던 이 정치적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적인 것들이 있었다. 뭐 그것은 초선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진보 정권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문제에 대한 것들의 제한 비판은 잘하지만 이걸 풀어가는 능력은 좀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서로 병립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이 정해진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의 한 유치원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다든지, 뭐 숙박업소 노래방 이용료 등에 3,700만 원을 지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 감독을 못한 정부의 잘못이죠. 왜 그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제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무죄로 났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어요? 그분들 욕할 게 아니라 관리 감독 못한 정부의 잘못이에요. 지난 정권도 잘못이고 현 정권 또한 잘못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선우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예? 도둑질을 한 게 먼저 잘못인 거지. 도둑질을 못 막았다거나 이렇게 한 게 잘못인 거예요.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인식을 못했으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유치원 3법이 개정 입법되기 전에 법을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에 개인 비리가 있었다, 뭘 교육 목적으로 외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저건 비리고 법을 어긴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이 매도당한다라고 김태형 위원장도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유치원 3법이 입법이 돼서 실행이 되면 지금 유치원에서 하는 지원금,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이것이 에듀파인 체계, 그 다음에 단일 회계, 그리고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행정법상으로도 처벌되고 형사처벌도 됩니다. 그 형사처벌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빨리 입법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립유치원에서 그 공금을 이렇게 사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 문제가 있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뭐 교육청과 정부 또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안 한 문제도 있는 거죠. 뭐 한유총 카르텔이라고 해서 지방선거 때 엄마들의 그 투표권을 의식한 그런 어떤 뭐 정부나 뭐 정치권의 행태 같은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김현기 위원장님? 예, 저는 일단은 이게 뭐 정부에서 받는 돈이 됐든 학부모가 내는 돈이 됐든 이 돈은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한테 쓰라고 준 돈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얘기된 법 제도상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거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경계를 넘나드는 지출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아까 우리 강 기자님이 그 예를 들어 주신 이런 지출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지출들이잖아요. 이게 법의 문제냐, 물론 뭐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건 그냥 박패막이 삼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왔던 거죠. 지적하신 부분 전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들었는데 유튜브 뭐 이렇게 구독자 수 2위래요. 현역 의원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환호를 받는 거죠. 지금 잘못해왔던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바로잡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유총 카르텔에 대해서 질문 던지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유총도 어떤 단체잖아요. 그 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노동단체든 됐든 간에 그분들도 항상 뭐 저는 100% 다 옳은 말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뭐 억지 부릴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가슴은 뜨겁게 받아들이라도 머리는 좀 차갑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약을 하게 되면 모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우리들이 다 떠나야 될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건 좀 차갑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안철수 우리 후보께서 국공립 유치원, 단설 유치원 확대 이거 공약 얘기했다가요, 엄청난 고초를 치렀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 결국엔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을 시름시름 하다가 지지율이 이제 뭐 TV 토론 한번 나오면서 이제
잘못됐는데 이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제는 지금 이런 박용진 3법, 이런 유치원 3법 이런 것들이 막 공론화되니까 국공립 유치원들을 확대하자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비용은 어디서 만들어요? 그 얘기 좀 이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도 기회를 주면서 또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꼭 숨어봤자 금강유정 손바닥이다.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22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 그 폐해 현장을 강에서만 사는 남자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로부터 전해듣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대전의 삼김시대를 마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이 짧았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제 신성 불가침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헌법에 보더라도 그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한계는 이제 법률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산권 행사하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제한과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문제가 뒤따라와야 되는데 이 사립유치원 논의는 사실 이 재산권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이념 논쟁처럼 가버린 거죠. 이런 논쟁 방식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는 이 연옥이라는 곳이 바로 정치 같아요. 그곳에서 어떤 많은 과정들이 조율되고 선택되고 또 거기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 연옥이라는 과정을 좀 우리가 좀 그 완충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그냥 칼로 뭐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버리면 그게 잘라집니까? 두부 손가락으로 자르면 그렇게 잘라지지. 뭐 다 칼고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부드럽게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확인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거대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갑자기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화된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치원 3법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양쪽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지금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까지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3정당 그다음에 다당제의 필요성이 이 유치원 3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무리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해야 됩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그렇지 않으면 훈훈하게 마무리. 더불어 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는 또 비극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ee you again.